안녕하세요. 모트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젊은 시인 지망생에게 보낸 5년간의 편지를 담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그런 인생의 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릴케의 위로의 메시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카프스 씨, 다시 잠시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당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는 거의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커다란 슬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지나감마저도 괴롭고 역겨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커다란 슬픔은 오히려 당신의 한가운데를 뚫고 간 것이 아닌가를, 당신의 내부에서 많은 것이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서러워하는 동안에 당신 자신이 어딘가에서 당신의 본질 어딘가에 변화하지 않았는가를, 위험하고 나쁜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려고 사람들 사이로 끼어드는 그런 류의 슬픔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겉으로만 어설프게 치료된 질병처럼 조금 지나면 전보다도 더 무서운 힘으로 돌발해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에 축적되어 하나의 삶이 됩니다. 살아있을 수 없는 무시당하고 타락한 삶이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 미칠 수 있는 곳보다 더 멀리 볼 수 있고 우리 예감의 전진 보루보다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아마도 우리의 기쁨을 견뎌내는 것보다 더 큰 신뢰감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을 견뎌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란 어떤 새로운 것, 어떤 미지의 것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온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나약하게 수줍어하며 침묵하고 우리 내부의 모든 것이 뒷걸음쳐서 거기서 하나의 고요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것이 그 한가운데 서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슬픔은 긴장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을 우리는 마비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마비라고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던 우리 감정이 살아있는 소리가 이제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부로 들어온 낯선 자와 둘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숙하고 익숙하던 것이 모두 일순간에 우리에게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머물러 설 수 없는 과도기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픔도 역시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내부에 새로운 것, 부과된 것은 우리의 심장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의 제일 깊숙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벌써 거기에도 없습니다. 이미 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우리로 하여금 쉽게 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마치 손님이 들어온 집이 변하는 것 같이 누가 왔는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것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그것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우리의 내부에서 변신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 내부로 들어온다는 것을 많은 징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플 때는 고독하게 주의 깊게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부로 들어오는 순간은 언뜻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마비된 순간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순간이야말로 외부에서 오는 듯이 보이는 미래가 실제로 일어나는 저 요란스러운 우연적 순간보다 훨씬 더 삶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가진 자로서 조용하고 끈기 있고 솔직할수록 보다 깊고도 보다 확고하게
그 새로운 것이 우리의 내부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욱 잘 획득하고 그것은 더욱더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그리고 훗날 언젠가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장 깊은 내부에서 그것과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발전도 차츰 나아가겠지만 우리가 만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고 오래전부터 우리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의 개념에 대한 생각이 자주 변경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외부에서 인간의 내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차츰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이 자기 내부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흡수하고 자기 자신으로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서 나온 것을 그것으로 인식할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낯설어 그저 놀라고 당황할 뿐 그것이 분명 지금 처음으로 자신의 내부로 들어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것을 전에는 자신의 내부에서 본 적이 없다고 그들은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태양의 운동에 대해 잘못 생각해왔듯이 앞으로 올 것의 운동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친애하는 카푸스 씨, 우리는 무한한 공간 속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고독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가려서 집어들든 손을 떼든 할 수 있는 것은 필경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잘못 생각하여 그렇지 않은 듯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독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로 거기에서 출발하는 편이 얼마나 더 좋은지 모릅니다. 물론 현기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눈을 두고 있던 모든 점을 빼앗기고 근처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고 먼 것은 끝없이 멀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에서 거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단번에 높은 산맥의 정상으로 끌려간 자라면 아마도 같은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비할 데 없는 불안정감, 형언할 수 없는 것에 몸을 맡겨야 할 상태가 그를 거의 파괴해버릴 것입니다. 그는 추락하는 듯한 착각을 느끼고 공간에 내던져져 자신의 몸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의 두뇌는 이러한 감각의 상태에 따라가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생각해내야 하겠습니까? 고독한 사람에게는 모든 거리, 모든 척도가 이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대다수는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산꼭대기로 끌려간 그 남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었다고 여겨지는 이상한 상상이나 기묘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그것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넓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전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경 우리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가장 기묘한 것, 가장 기이한 것, 가장 해명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용감해야 합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이런 의미에서는 소심했던 것이 인생에 무한한 har을 미쳤습니다. 환상이라고 불리는 체험, 이른바 영계의 세계, 죽음 등 우리와 아주 가까운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생활에서 방지되고 멀리로 밀려났기 때문에 이것을 포착할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러나 해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가 개개인의 존재를 이전보다는 빈약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그것 때문에 제한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무한한 가능성의 강바닥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불모의 기슭으로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말할 수 없이 단조롭고 구태의연하게 임기응변으로 되풀이되는 것은 태만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어떤 새로운 헤아릴 수 없는 체험에 대한 공포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아무리 난해한 그 무엇이든 거부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생동하는 것으로서 체험할 수가 있고 자신도 자신의 존재를 남김없이 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개인의 존재라는 것을 크든 작든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할 때 대개의 사람은 자기 공간의 한 구석만을, 즉 창가의 한 장소라든가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좁다란 하나의 장소만을 알고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그들은 일종의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드거 앨런 포의 이야기에 나오는 죄수들이 그들의 무서운 감옥이 어떤 모양인가를 더듬어 살펴보고 싶어하고 그들이 묵고 있는 장소에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저 위험에 찬 불안정이 훨씬 더 인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수가 아닙니다. 함정도 올가미도 우리 주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적합한 환경인 인생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수천 년의 적용으로 이 인생과 매우 닮아버린 터라 조용하게만 있으면 교묘한 보호색 덕분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서 거의 구별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우리를 거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계에 공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포입니다. 심연이 있다면 그 심연은 우리의 것입니다. 만약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려운 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권하는 저 원칙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면 지금껏 가장 낯선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가장 친근하고 가장 충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시초에 찾아볼 수 있는 저 옛 신화를, 마지막 찰나에 공주로 변신하는 용의 신화를 우리는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용은 공주일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 우리가 아름답고 용감해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의지할 데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카푸스 씨, 당신이 아직 본 적 없는 커다란 슬픔이 당신 앞에 느닷없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불안이 빛이나 구름의 그림자처럼 당신의 두 손과 당신의 모든 행위 위로 지나가더라도 당신은 놀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무엇이 당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인생이 당신을 잊지는 않는다. 인생이 당신을 손안에서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생이 당신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불안이, 그 어떤 아픔이, 그 어떤 우울이 당신에게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이들 상태를 당신의 인생에서 내쫓아버리려고 합니까? 왜 당신은 이런 모든 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라는 물음에 끊임없이 뒤쫓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과도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변혁되기를 무엇보다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여정에 어떤 병적인 것이 있다면 병이란 하나의 유기체가 이질물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유기체가 병에 걸리는데 협력하고 병을 완전히 거쳐서 탈출하는데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유기체의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부에서 친애하는 카푸스 씨, 지금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병자처럼 참을성이 있고 회복기의 환자처럼 확신에 차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필시 둘 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또 당신은 당신 자신을 감시해야 할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병에도 의사가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는 그런 나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야말로 당신이 당신의 의사인 한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신을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서 일어나는 일에서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저 일어나는 그대로 버려두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당신이 당하는 모든 일에 당연히 관련되어 있는 당신의 과거를 질책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년 시절의 과오나 소망이나 동경 가운데 당신의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추억하여 판결을 내릴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고독하고 의지할 데 없는 소년 시절의 비상한 처지는 매우 어렵고 매우 복잡하며 매우 많은 영향 아래 놓여있는 동시에 모든 실생활과는 유리되어 있으므로 어떤 악덕이 그 속에 들어서도 그것을 당장의 악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의 파멸은 일반적으로 명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생명의 파멸은 명칭이 없는 개인적 행위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한 범죄의 명칭에 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명칭이 없는 개인적 행위란 아마도 그 생명의 아주 확고한 필연성이었을 것이며 그 생명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힘의 낭비가 당신에게 그토록 크게 여겨지는 이유는 당신이 승리를 너무 중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당신이 성취했다고 믿는 위대한 것이 꼭 승리는 아닙니다. 위대한 것은 당신이 저 기만과 대체할 수 있었던 어떤 진실한 것이 이미 거기에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당신의 승리는 폭넓은 의미도 없는 단순한 도덕적 반동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승리는 당신 삶의 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카푸스 씨, 제가 언제나 행복하기를 빌고 있는 당신 삶의 시기가 말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고 싶다고 동경해 왔는지를 당신은 상기합니까? 저는 지금 그것이 어른에서 보다 큰 것이 되고자 동경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어려워지는 것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은 성장하는 것도 늦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을 위로하려고 애쓰는 자가 때때로 당신을 기쁘게 하는 단순하고 조용한 말 그늘에서 아무런 고생도 없이 살고 있다고는 생각지 마시기를. 그의 삶도 많은 고생과 슬픔에 차 있고 당신보다 훨씬 뒤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그러한 말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